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내일 소환 날짜를 통보합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어떤 조율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수사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기록물 유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JTBC 취재 결과 청와대가 각종 문서를 관행적으로 폐기해온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폐기된 자료 가운데는 NSC 상임위 회의 자료나 국정원 보고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친박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취재진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택 근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가정통신문까지 돌리고 있어서 집회를 제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 구입 대금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태민 씨 일가가 그동안 관리인 급여를 주면서 주택 관리도 사실상 도맡아 했던 것으로 특검이 파악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의 가구 등 집기를 빼내 조카 장시호 씨에게 내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 사실상 실무 검토가 끝난 대선일 지정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본인의 대선 출마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데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시내 30여 곳에 추진되던 주택 재개발 사업 일부 지역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4,800가구가 넘는다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서울 뉴타운 사업의 그늘을 들여다봤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내일 소환 날짜를 정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통보라는 말을 2번, 3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시점이나 방식 등을 조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 신호탄을 올린 만큼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에 압수할 물건들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관건인데 다 옮기고 봉인하고 파기해버리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달 말까지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긴급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 보시고 검찰 연결하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오게 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3가지에 달합니다. 소환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초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조사 날짜와 장소, 조사 방식 등을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 만큼 전과 달리 조율 등의 절차 없이 강제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하는지 묻는 질문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면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이 정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선 전례를 살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소환 장면을 공개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공개 소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소환은 이제 임박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당초에 검찰이 이번 주부터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일정을 두고 조율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오늘 조율은 없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했습니다. 배경은 뭘까요?
예,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미룰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 검찰이 이런 결론을 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미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 배당을 마무리했고 이 배당받은 수사팀별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검찰 관계자는 오늘 소환 통보는 우리가 하는 거다라면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할 이유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검찰이 주도권을 잡고 빠르게 조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예, 일정 조율을 할 여유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데 검찰의 이런 방침대로 수사를 신속하게 전개하려면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검찰은 이 박 전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응할지 말지 이건 본인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스스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로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환 통보에 두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 수사 기록을 계속 살펴보면서 질문지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신속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소환장만 발부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조사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앞서 특검이 조사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사 장면을 녹음도 녹화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인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검찰은 이런 부분도 혹시 고려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고려는 일체 없다라는 게 검찰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조사 장소와 방법 역시 우리가 정하는 거다라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조사 장소로는 우선 최근 내부 공사에 들어간 서울중앙지검 7층 영상녹화실이 유력해 보이고요.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거부한 바 있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조사 장면을 녹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거기 때문에 미리 녹화에 앞서 통보만 하면 법적으로 녹화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조사 시간도 협상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네, 우선은 이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비롯해서 13가지 혐의 검찰이 모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난달 무산됐던 이 특검의 대면 조사 추진 당시 상황을 보면요. 박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게 조사 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검 역시 6시간으로는 조사를 충분히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제는 검찰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조사 시간은 훨씬 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가 두세 차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우선 검찰은 한 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때 법률 대리를 맡았던 손범규 변호사와 독대를 하고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의 법률 대리인 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때 입장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온 다음 날인 어제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손범규 변호사와 독대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른 변호인단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준비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잘 브리핑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일단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법률 대리인들로 위재민, 서성건, 정장현, 최명성 변호사는 오늘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손 변호사와 황성욱 변호사 등 2명은 내일 선임계를 낼 예정입니다. 손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대해 기존 입장과 판이하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재시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에 어떤 수사 단서가 남아있을까 하는 점인데
청와대의 주요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임의로 폐기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서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모든 기록물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역사의 기록인 동시에 중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각종 자료를 임의로 폐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서면으로만 보고하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보고서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NSC 회의 자료나 국정원, 경찰의 정보보고 문서 등 주요 기밀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시스템에는 보고서 최종본만 등록하고 초안이나 수정본은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용량이 큰 동영상이나 PPT 자료는 수시로 삭제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폐기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 관리되어야 합니다. 즉 보고서 초안은 물론 수정, 변경되는 모든 과정이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부처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과 그에 딸린 첨부 자료도 기록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이로 인해 기록물의 양이 적어지면서 기록물 생산량을 지난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내부 지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문서 생산 건수를 맞춰달라는 요구가 있어 허드렛 문서를 등록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대통령 기록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록물에 대한 이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방금 윤서령 기자 보도 말미에 기록물이 이관되기 시작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들이 30년 동안 기록물로 봉인될 경우에 검찰의 진상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속한 압수수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의 핵심 무대는 청와대였습니다. 최 씨를 포함한 이른바 보안 손님들의 청와대 출입 기록이나 박 전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한 보좌진의 업무 수첩, 공무상 비밀누설과 관련된 기록 등 중요한 증거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번 특검이 확보해 삼성 뇌물죄 수사의 결정적 단서로 삼았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19건 역시 청와대 경내에 있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기록 역시 관련자들이 입을 닫고 있어 청와대 기록이 아니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했습니다.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비밀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이 완료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30년 동안 봉인이 되는 데다가 이를 수사팀이 확보하려면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나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폐기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을 추가로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은 오늘도 친박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고성과 과격한 행동을 이어가면서 주변 주민들, 특히 등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은 불편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온 몇몇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한 것으로 잘 알려진 강남의 미용실 원장 정성주 씨 자매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정 씨 자매는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는 헌법재판소 대리인단이 뒤늦게 합류해서 막말까지 서슴지 않고 쏟아내면서 박 전 대통령을 방어했던 김평우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하지 않아서라는 건데요. 김평우 변호사가 왔다고 전해달라고도 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의 프리패스와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이른바 문전박대가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을 연결해서 오늘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오늘도 친박단체 회원들이 삼성동 자택 앞에 많이 몰려온 것 같은데 지금도 혹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지요?
네, 밤이 깊어가고 있지만 이곳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아직 40명 정도의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낮보단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낮에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대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모였었는데 밤이 되면서 인원수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예. 자, 자택 앞이 주택가여서 이렇게 연일 시위가 계속되면서 주민들 불만도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우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위협이 된다는 부분이 가장 컸고 또 소음과 또 집회대에 남는 쓰레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부 상점에서는 따라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상가 앞 유리창에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예. 자, 특히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부모들 걱정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어제만 해도 취재진에 대한 위협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경찰에서는 안전통제선을 새로 쳤습니다. 집회 참가자들과 언론사 취재진들의 접촉을 최대한 막은 건데요. 이 덕분에 오늘 충돌은 어제보다는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고성과 함께 취재진에게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 전 대통령 미용사도 들어갔죠.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 가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미용사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한 택시가 이 폴리스 라인을 그대로 통과해서 자택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여성 2명은 머플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확인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올림머리를 해줬던 정송주, 정매주 자매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미리 택시 번호를 경호팀에 알려줘서 아무런 별다른 확인 없이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약 1시간가량 머물러 있었습니다. 발목을 삐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치료차 외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현장을 중심으로 나왔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오늘 문전박대를 당한 김평호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막말 변론으로 일관하면서 실제 탄핵 심판에도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오전 일찍 김평호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 나타났습니다. 패딩 잠바에 모자를 썼고 서류 봉투 하나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택 앞을 지키던 경찰관들이 막아서면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올라갈 방법은 없는데 저희가 보면 관계자 외에 프리브 등대란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본인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직전에 찾아온 미용사는 들어갔는데 정작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은 못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 변호사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당신네들이 질문할 권리도 없고 내가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경호실 관계자는 부속실에서 김 변호사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지만 여기에도 김평호 변호사는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심판 내내 막말 변론으로 일관해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헌재 재판관들로부터 직접적인 주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역효과만 냈던 김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이렇게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은 며칠째 친박단체의 고성과 욕설, 폭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또 근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안전 문제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친박단체 회원들이 고성과 욕설을 내뱉습니다. 경찰이 막아보지만 좀처럼 상황은 진정되지 않습니다. 집회 때 틀어놓은 군가가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항의하자 친박단체 회원들이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조금 줄여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아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네가 할 말이 없잖아. 택배 차도 못 들어와. 시비와 몸싸움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취재진이 골목길로 들어서자 아예 드러누워 진입을 막기도 합니다. 친박단체가 몰려들고 VIP 결사대까지 조직돼 매일 집회를 엽니다. 특히 주변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자택 뒤편 초등학교는 후문을 폐쇄했고 학생들은 먼 길을 돌아 등하교해야 합니다. 실제 아이들 시선에 맞춰 촬영을 해봤습니다. 좁은 인도가 친박단체 회원들로 가득 찼고 지나갈 길이 없습니다. 반대편 인도로 갔지만 위험은 여전합니다. 원래 학교 앞에서 집회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아이들 길을 건널 때나 뭐 이럴 때 좀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안전에 유의하라는 가정통신문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해결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인근에서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조만간 경찰에 탄원서를 낼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자유한국당 쪽 일부의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해명성 인터뷰를 진행했던 정규재 씨를 국회로 불러서 언론을 비판했고, 당의 일각에서는 집회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와서 계엄령 명분을 만들었어야 한다는 막말도 나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는 오늘은 언론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친박계 강효상 의원이 정규재 주필을 초청한 토론회에서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사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정 씨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논리적 근거는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게 언론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언론을 극단적으로 좌경적으로 몰고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는 언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에서는 선동성 과격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당의 신무현 부대변인은 탄핵 선고 이틀 뒤인 지난 12일 탄핵 반대 단체 카톡방에서 화염병을 던져 사망자가 속출해 계엄령 선포 명분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는 도는 글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인권센터는 신 씨를 내란 선동죄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핵 불복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일부 정치인들이 속속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 불복이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대통령을 이용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상처를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내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김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1월 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재 전 최고위원. 출마 여부를 최종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대선 주자 행보를 보이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역시 강하게 탄핵에 반대해왔고 주말 탄핵 반대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일부 대선 주자들의 탄핵 불복 주장이 사실은 탄핵을 반대해온 친박단체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탄핵 불복을 주장하는 친박계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거처인 삼성동 집은 단순한 자택이 아닙니다. 이 집에도 역시 최순실 씨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앞서 저희 JTBC는 최 씨 일가가 27년 전에 삼성동 집 계약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제보를 받아서 전해드렸고 이후 특검도 바로 이 부분에 수사를 집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삼성동 집의 구입 과정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자택 관리도 최 씨 측이 해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한 몸처럼 움직였던 정황입니다. 이상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구입한 시점은 1990년 7월입니다. 특검은 계약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가 모든 계약을 진행했고 구입 자금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익 공유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후 자택 관리도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 씨가 해왔다는 정황 증거가 여러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 씨가 자신의 직원 문모 씨를 시켜 자택 관리와 수리 등을 해왔고
자택에 상주하는 관리인 급여도 최 씨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2015년 10월쯤 삼성동 자택에 있는 침대와 서랍장 등 집기를 빼내 서울 압구정동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조카 장시호 씨 집으로 옮겼습니다. 최 씨는 당시 생활 집기가 필요한 장 씨에게 중고를 줄 테니 일단 쓰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허락 없이 가구 등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처럼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삼성동 자택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최측근들 입에서 직접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증언과 증거들은 넘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어거지로 엮였다는 주장을 편 바가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걸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이분이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결국 비선 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어제 재판에 나와 최순실 씨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던 건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때 최 씨 측근이었던 재단 인사들도 최 씨 뒤에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뭐라고 업무 관련해서 지시를 하면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서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었습니다. 경제수석을 업무를 지시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은 그 위에 분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차은택 씨 역시 지난주 재판에서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내가 작성한 문서를 어미 하나 틀리지 않고 인용해 깜짝 놀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씨 지시에 따라 측근이 작성한 문서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국가 정책 방향이 됐다는 겁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의 존재를 인정하고 멈추자고 설득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당시에 비선 실세가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까지.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파면에 이어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취재 기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당장 오늘 재판에서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했고 안종범 전 수석이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크게 혼이 났다. 이런 증언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모두 2015년 8월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란 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요. 최순실 씨가 세운 모스코스란 회사가 이 포레카 지분을 인수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순실 씨 형사재판에서 이 포레카 전 대표인 김영수 씨가 나와서 안종범 수석이 당시에 자신에게 말하기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인수에 실패한 걸 두고 크게 질책을 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만 이것 말고도 또 관련 증언들이 또 나왔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김영수 씨는 그 두 달 뒤인 2015년 10월에도 안 전 수석이 연락을 해와서 포스코를 압박을 했으니 포레카 인수가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은 또 안종범 전 수석에게, 안 전 수석은 또 포스코에게 순차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 거고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 이뤄질 수 없었던 겁니다. 예, 공모 혐의와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함께 관여했다. 이런 증언들은 뭐 쏟아졌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헌재 증인신문에 나와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임원들을 박 전 대통령이 추천해서 선임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도 헌재에 나와서요, 최순실 씨와 상의해서 청와대 의중을 좀 알아봤고 청와대가 관여한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 중에 지금 사실 지난번에 탄핵 국면에서 막판에 나왔던 차명폰 사용, 이건 뭐 굉장히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결정적인 정황 증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재판에서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호성 전 비서관이 헌재 증인신문에서 굉장히 순순히 얘기를 했는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했다, 많이 쓴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도 지난달 15일 브리핑을 통해서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을 했고 예.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570차례, 즉 하루 3차례 이상 통화가 이뤄졌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영선 행정관하고 윤전추 행정관은 차명폰 사용을 부인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시점이 조금 앞인데요. 예. 1월 5일 윤전추 행정관이 헌재 증인 신문에 처음 나와서 예.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 사용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일주일 뒤에 이영선 행정관도 차명폰 사용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 그 일주일 후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차명폰 사용을 순순하게 털어놨고요. 그 사이에 입증을 통해서 차명폰 통화는 사실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예. 윤전추 전 행정관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사표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으로 수행차 이동해서 적절성 논란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사의 표명 여부는 안 밝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윤전추, 이영선 이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 결정적 단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예. 추가로 단서를 끌어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아직 행정관 신분이라면 청와대 직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민간인한테 가서 지금 보좌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건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일은 당초 오늘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날짜를 정해야 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결정을 미뤘습니다. 본인의 출마 여부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당연히 나오죠.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5월 9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제 5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를 확정한 정의당을 제외한 4당은 경선 일정을 속속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각 당은 대선 주자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각 당의 대선 경선 일정을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결선 투표 여부에 따라 후보 확정일이 달라집니다. 오는 22일부터 경선을 시작해 다음 달 3일 대선 후보자를 확정하는데 만일 경선 1위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8일 최종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18일 1차 경선에서 후보를 셋으로 추린 뒤 31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후보 등록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5일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른정당은 4개 당 중 가장 이른 오는 28일을 후보 확정일로 잡았지만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후보 확정을 다음 달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4당의 대선 후보는 모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대선일이 5월 9일로 잠정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각 당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쟁은 한 달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1라운드를 치렀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의원이 이번에는 후보 선출 일정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안의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평당원들이 당사에 몰려들었습니다. 전날 당 선관위가 대선 후보 선출일을 다음 달 5일로 정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후보 떨어뜨리기 일정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서 국민의당 당원들은 목숨 걸고 단호히 거부한다. 안 전 대표 측은 경선 확정일을 다음 달 2일로 요구해왔습니다. 다음 달 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세론이 커질 수 있는데 국민의당 후보 확정이 늦어지면 대세론을 막기 힘들다는 주장이 배경이었습니다. 문 전 대표 열성 지지자들이 국민의당 경선에 참여해 역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선 확정일로 다음 달 9일을 요구했던 손학규 전 대표는 일단 당 선관위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당 지도부와 선관위는 안 전 대표가 예비 후보 등록도 마쳤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정배 전 대표가 사퇴하고 호남 출신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새롭게 뛰어들어 국민의당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늘 대선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정하겠다는 언급조차 없어서 이유 없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미 주무부처에서 결론 내린 대선일을 왜 확정하지 않는 것인가? 본인의 대선 출마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대통령 선거 관련 실무 부처들은 사실상 5월 9일 대선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일 확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행은 오늘도 대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에 아예 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총리실은 시간 끌기란 지적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미 실무 검토가 끝난 상황이어서 결정을 미룰 타당한 근거도 없어 보입니다. 총리실은 또 대선일 공고 마감일인 오는 20일 전에만 발표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교안 대행은 지난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여부도 마감 하루 전에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황 대행 자신이 대선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불공정 대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선 늦어도 대선일 발표 때는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하는데 적정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경선 룰까지 마련해뒀는데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외에는 최장 30년까지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도 수사 단서가 될 만한 자료를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황 대행이 청와대 참모의 사표를 반려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당한 상황에서 참모들을 청와대에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각종 자료 유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미중 정상이 다음 달 초에 워싱턴에서 만나 사드를 놓고 담판을 벌입니다. 양국이 사드를 놓고 벌인 정면 대결의 분수령이 될 텐데 중국 군 전문가들은 사드를 무력화할 준비를 마쳤다고까지 장담하고 있습니다. 최병건 특파원입니다. 사드가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It's the purpose of this meeting, of that kind of a meeting, to help diffuse tensions over North Korea and the recent deployment of the THAAD military battery to South Korea. 미국은 사드 배치는 되돌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차기 한국 정부 역시 사드 배치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HAAD deployment is not related to some political constellation or other consideration. It's a very reasonable and real response. 중국은 사드의 군사 대응 방안까지 꺼내들고 있습니다. 왕훈강 전 난징공구 부사령관은 사드가 작동하기 전에 무력화하는 장비의 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방해하는 전자기전 장비를 산둥반도에 배치하거나 유인 무인 항공기로 사드의 레이더 신호를 교란시키는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베이징서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전망이지만 중국이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싸움은 틸러슨의 중국 방문에 이어 양국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최병건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에 한국 관광 상품을 팔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그 파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런 유명 관광지 말고도 중국 관광객들로 활로를 찾아보려 하던 다른 지역 명소들의 시름은 더 깊습니다. 이가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 1층 입국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풍경.
중국인 단체 관광객 행렬이 사라졌습니다. 베이징, 항저우 등 중국에서 출발한 비행기 5대가 방금 공항에 도착해서 이곳 C게이트를 통해서 승객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게이트 옆에 빈 공간에는 평소 같으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가이드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10명을 기다리던 가이드 이상철 씨는 이날 이후 배정받은 팀이 더 없어 걱정입니다. 원래는 지금 이 시간이면은 가이드들, 또 다른 학회, 아무튼 단체 모든 단체들이 나와 있을 텐데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이후로는 혹시 아직 배정받은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내일이나 모레께 계속 저희한테 인폼이 주어져야 되는데 오더가 없습니다. 여행을 마친 중국인들로 붐볐던 공항 3층 중국 항공사 출국소 카운터 역시 한산합니다. 서울 명동이나 남산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중국인들의 발길이 늘던 지역 관광지 상인들은 더 걱정이 큽니다. 지난해 3월 성과 보상 휴가차 한국을 찾은 중국 아오랑그룹 임직원 4,500여 명이 바로 이곳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가득 메워서 대규모 치맥 파티를 열어서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면서 이곳 상권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희망이 생겼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많이 보였어요. 한국 사람보다는 더 중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추울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날씨가 풀려도 중국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나마 지금은 수개월 전 예약한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중국 내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지침이 본격 시행되면 그 충격파는 가늠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발표했습니다. 25만 6천 원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금액이고 증가폭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것도 턱도 없는 얘기라면서 잘못된 조사라고 했습니다. 홍지유 기자입니다. 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정부가 온갖 정책을 다 내놨지만 사교육 부담은 오히려 늘어만 갑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한 달 사교육비는 2015년에 비해 12,000원 늘어난 25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증가폭도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학생 수가 1년 전보다 20만 명 넘게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오히려 2,300억 원 늘어났습니다. 교과 사교육비 중에는 영어와 수학이 여전히 1, 2위를 차지했고 두 과목을 합친 금액이 전체 교과 사교육비의 80% 이상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역대 최대라는 수치도 현실성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부모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학생치고 몇 가지만 해도 10몇만 원씩 냈기 때문에.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까지 통계에 포함돼 평균 금액이 낮아지는 착시 효과 때문입니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따지면 월 37만 8천 원이지만 이 또한 EBS 교재비와 방과 후 학교비 등은 빠져 있어 실제 학부모들의 체감 비용과는 차이가 큽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 지옥 여전하고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다짐은 이번에도 공년무료였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 원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3천 원씩, 2015년에 2천 원이 올랐지만 작년에는 무려 12,000원이나 올랐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3년 동안 늘어난 사교육비 증가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우선 학교 급별로 보면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26만 2천 원으로 2015년에 비해서 10.9%나 늘었습니다. 이 예체능을 제외한 일반 교과 과목의 경우에 19만 1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6%가 늘었는데요. 특히 영어는 줄어든 반면에 국어와 사회과학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그동안 영어에 집중하던 현상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영어 과목에서는 사교육비
감소세가 보였지만 탐구 영역으로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것들을 볼 때에 영어 절대평가로 인한 타과목 풍선 효과 이런 부분들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아예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서 입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겁니다. 월 평균 소득인 7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사교육에 쓴 돈은 44만 3천 원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 미만 가구는 불과 5만 원입니다. 무려 8.8배나 차이가 나는 건데요. 2015년에는 이 차이가 6.4배였지만 지난해 급격하게 벌어진 겁니다. 이 소득 수준뿐 아니라 지역별 격차도 여전했습니다. 서울이 35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와 대구 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인데 서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서 적성 개발을 위한 예체능 분야 사교육비가 늘고 학원비가 오른 게 사교육비 증가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학 서열화가 유지되고 입시 위주 교육이 계속된다면 사교육비 부담이 줄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빚이 많아서 매달 생활비에 원리금을 갚고 나면 적자에 놓이는 한 개 가구가 무려 2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빚이 있는 5가구 가운데 한 가구 꼴입니다. 국내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이들 한 개 가구가 경제 위기를 부르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한국신용평가가 빚이 있는 가구의 상환 부담을 조사했습니다. 매월 최저생계비를 뺀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 한 개 가구가 2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빚이 있는 가구의 19.9%, 5가구 중 한 가구는 한 개 가구인 셈입니다. 통계청이 작성한 한 개 가구 비중 12.5%보다 높은 수치로 빚에 허덕이는 가구가 실제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중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은행들은 지난달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안팎으로 올렸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계속 오르면 가뜩이나 원리금 상환도 버거워하는 한 개 가구들이 아예 빚을 못 갚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위축과 내수 침체가 뚜렷해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한 개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법원 내 인권법 연구회가 사법 개혁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려고 하자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가 나서서 세미나를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맡기고 임종헌 행정처 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대법원의 일방적인 조사위원장 지명과 관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조사위원장으로 위촉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이 전 대법관의 조사를 지켜보자는 견해가 있는 반면 대법원의 조사위원장 지명이 판사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이뤄진 점을 들어 일방적인 결정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선 법원의 한 판사는 법관 인사권자와 법원 행정처가 조사 대상이라며 조사 기구가 인사권자나 법원 행정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할 대법원이 조사위 구성에 관여한 게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판사는 전국 법원별로 대표 판사를 뽑아 투명하게 조사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은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위촉돼야 한다고 결의했고 춘천지방법원도 전체 판사회의에서 진상조사단은 사법행정 및 인사권자로부터 독립하여 구성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사법개혁 세미나 축소 지시자로 알려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관 인사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관여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준입니다.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이전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죠. 그 역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민들은 일본 영사관 옆에 소녀상을 지키는 벽화를 그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경남도청이던 동아대 박물관 앞에 흰 저고리, 검정 치마를 입은 소녀가 앉았습니다. 소녀상 옆에 선 학생과 동문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치며 학교 안에 소녀상을 추가 건립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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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측이 난색을 표했지만 학생들은 모금을 통한 하반기 건립 계획을 선언했습니다. 경남 김해 인제대 학생들도 학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부산 전포동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는 평화의 소녀상을 상징하는 의자와 나비가 그려져 있는데요. 초량동 일본 영사관 주변도 이 같은 벽화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청년단체인 결의 하나는 다음 달 1일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부근에 이른바 소녀상을 지키는 벽화를 그리겠다며 자원봉사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장소는 일본 영사관 담장은 피해 최대한 소녀상과 가까운 곳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사죄 대신 소녀상 이전을 압박하는 일본의 공세에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지만 소녀상을 지키고 추가로 세우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삼성 측을 협박해서 3억여 원을 받은 정황을 검찰에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동영상을 촬영한 시기가 이건희 회장과 형인 이맹희 CJ 명예회장이 상속 분쟁을 벌이던 때인 만큼 CJ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일부터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항공사들도 중국 운항 횟수를 줄입니다. 대한항공은 모레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전체 중국 운항편의 6.5%를 줄이고 아시아나항공은 내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베이징에서 청주 운항을 중단하는 등 90편을 줄입니다. 4대강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공정위 제재를 받았던 건설사들이 244억 원의 설계 보상비를 수자원공사에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이 인정된 건설사들은 관급 공사에서 배제됐다가 2천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특별 사면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47억 원만 낸 반면 일부 건설사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3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남에서 AI에 걸린 가금류를 묻은 매물지 150곳 인근 관정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25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질산성 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9곳 가운데 3곳은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네, 2000년대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청사진이 펼쳐졌었죠.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폐가처럼 방치된 집들이 늘고 있는 현장 밀착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외국인과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입니다. 인파 속을 벗어나 주택가 골목에 들어서자 담장 안쪽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집이 나타납니다. 이태원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한 골목 주택 앞입니다. 담장은 대부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상태고요. 대문 앞을 보시면 이렇게 굳게 철근으로 잠겨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이런 베개나 깁스 같은 각종 생활용 쓰레기가 가득 차 있고요. 대문으로 들어간 입구도 각종 쓰레기가 가득해서 안쪽으로 진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할머니가 살았었는데 치매 걸려가지고 못 살아요. 쓰레기장이. 한남동 뉴타운 재개발 사업지구는 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지정됐습니다. 한때 투자 유망 지역으로 각광받았지만 삽도 뜨지 못한 채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높은 담벼락에는 균열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작은 쇠붙이로 고정해둔 것이 전부입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개축과 증축에 제약을 받다 보니 집 일부가 부서져도 마음대로 수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방 천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주방 담벼락도 부서져 추운 곳에서 밥을 지어 먹어야 합니다. 이 노인네 그 90줄에 앉은 사람이 오직하겠어요. 죽지 못해서 하는 거지.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을 따라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수십 채입니다. 붕괴 위험이 높은 위험 건물엔 접근 금지 테이프만 붙어 있고 철제 난간은 손을 대자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게 흔들거립니다. 한강과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금싸라기 땅이지만 이곳에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불이 나면서 녹아내린 주택 일부는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고요. 바닥에는 각종 생활용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골목 안에는 악취가 풍길 정도입니다. 이제 마을에 남은 건 노인들뿐입니다. 빈집 사이에 홀로 남은 구멍가게엔 손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사람은 좀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팔아요. 빈집들 사이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많다 보니 쓸쓸히 여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보니까 나는 분은 싫어가더라고. 근데 뭐 3일을 굶고 돌아가셨다대. 누가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가 지고 나면 마을에 불 켜진 집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여기는 아예 밤에 나가지도 못해. 옛날에는 다 문들 열어놓고 막 서로 이렇게 살았는데 사람이 안 사니까 무섭지. 일부 빈집은 무방비로 노출돼 노숙인이나 흉악범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까지 제기됩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선별적으로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측도 수리보수 등 재건축이 시급한 구역부터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꿈의 지역으로 각광받던 뉴타운 사업은 10여 년 만에 수천 명이 살던 마을을 잔뜩 빈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채 슬럼화된 뉴타운 개발 지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포퓰리즘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1차 카메라 김도원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딸바보쯤이 되겠죠. 미국 버지니아주에 사는 예리미야 히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딸 에밀리는 공주가 되고 싶어 했고 고민하던 아버지는 왕국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아프리카 이집트와 수단 국경 사이의 사막지역, 그곳은 주인 없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는 왕관을 증정하고 사람들에게는 에밀리 공주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작은 국가를 초소형 국가체, 즉 마이크로네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군요. 리투아니아에는 만우절에만 존재하는 우주피스 공화국이 있고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경계선에는 채 30평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도 존재합니다. 마치 농담 같지만 농담은 아닌, 그러나 정식 국가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자칭 국가들일 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대지면적 484제곱미터. 어쩌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에도
초소형 국가 마이크로네이션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헌법에 의한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만의 진실로 벽을 쌓은 곳. 그곳엔 공화국에서 여왕이고자 했던 탄핵된 대통령의 미련과 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움켜쥐고픈 몇몇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들이 방치 혹은 부추기고 있는 시위와 폭력, 겁박의 말들, 3명의 시민이 급기야 목숨을 잃었지만 이 마이크로네이션의 주인은 아직 누구든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꿈꾸게 했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결국 이러한 나라였던가. 왕국의 아이들 모두는 배불리 먹어야 한다. 여왕이 된 7살의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하는 행복과 웃음의 나라는 상상 속의 나라일 뿐. 현실은 484제곱미터에서 이루어지는 언필칭 자택정치, 그리고 이를 보위한다는 이른바 결사대, 그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이를 지켜보는 담장 밖의 시민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검찰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대면 조사 여부를 두고 박 전 대통령 측과 줄다리기를 해온 검찰은 이제 조율은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법조팀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기자들하고 첫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방침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요,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기록을 검토 중이다라면서 말을 아꼈는데요. 오늘은 이 티타임 시작부터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소환 날짜가 언제쯤 될까요? 네, 아직 이제 검찰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이르면 오는 금요일 혹은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4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마치겠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간을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거고 심수미 기자가 예상한 대로 이번 금요일이나 적어도 다음 주 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더 늦어질 테니까요. 근데 검찰이 내일 소환 통보를 한다고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모습은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 주요 소환자에 대해서 아직 날짜는 미정이지만 내일 소환 통보를 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사실 전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사실 가능한 상황인데요. 우선 피의자 신분인데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준비 시간이 덜 됐다는 등 각종 이유와 또 조건을 내밀면서 대면 조사를 거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민간인인 만큼 협상, 어떤 조율은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예. 자, 중대한 사건에서는 통상 이제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런데 검찰이 조율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은 건 이른바 이제 진검승부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자 검찰 관계자가 누구하고 의견을 조율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소환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매우 빠르고 단호하게 수사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가 좀 내비치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검찰이 못을 박은 부분이 녹음 녹화는 분명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 박 전 대통령이 녹음 녹화 부분을 끝내 거부하면서 특검의 조사가 끝내 불발된 바가 있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영상 녹화는 참고인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피의자는 통보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만큼 더 이상 녹화를 하지 말라고 요구할 명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자, 첫 소환 통보에 응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보통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한 3번 정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요, 공개적인 소환 불응 그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바로 집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아직 그런 단계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예. 지금 검찰 특수본부의 다른 수사 관련,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SK나 롯데 같은 대기업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월 중순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통령 소환 계획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탄핵 심판 때 변호인단이 상당수 거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 삼성동 자택에서 이른바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김평호 변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금 김 변호사의 경우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저 방문도 좀 거부가 됐는데요. 막말 변론,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예.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인지 혹은 뒤늦게 합류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름이 올라 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 기록물에 대한 관리나 보존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문서들이 기록관으로 지금 옮겨져서 만일에 봉인이 되어버리면 검찰이 청와대를 들어간다 한들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 황교안 대행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하지 말라 이렇게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금 직접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 개인적 관계를 얘기할 필요는 없긴 한데 황교안 대행하고는 고등학교 동창이시더군요. 근데 과거에 직접 수사를 받은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특각검사 사건 때는 황교안 당시 검사가 수사본부장이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이어서 그 사건을 다루었고 또 저를 유죄로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런가요? 개인적 관계는 얘기 안 하는 게 맞긴 맞는데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일단 드리긴 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침묵으로 비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황 대행은.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검 연장도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를 유보해달라는 노 의원의 얘기를 과연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데 협조했다기보다는 상당히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가 서둘러 지정함으로써 압수수색의 예봉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도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기록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고 또 사생활 들어가 있는 부분은 30년간 봉인하도록 하는 그 행위는 대통령이 자신의 기록을 후임 대통령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은 지금 자신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일에 관련된 자료만 자신이 지정을 할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정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제3자가 기록물을 지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일 지정을 서두른다면은 저는 대통령 기록물 지정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그건 뭐 가처분 신청을 하면 바로 결과는 나오는 거니까요. 언제쯤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황교안 총리도 권한대행도 지금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면은 곧바로 한다. 그렇습니다. 기록물 이관 작업은 사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그 기록원에서 국가기록원에서 청와대 들어가 가지고 일단 이 기록 생산을 한 21개 기관 대표들과 만나서 향후 일정을 조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록관의 얘기라든가. 제가 파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록물만이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록물까지 해가지고 기관이 모두 19개가 아니라 21개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대규모로 기록이 이관되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더 급해질 수 있겠네요. 검찰이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 주 내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 내로 지금 그 소환 일정이 잡힐 것 같고 빠르면 네. 늦으면 다음 주 초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압수수색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동시에 할 수도 있을까요?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예,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이 이미 예. 지난해에 46일간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한 상태입니다. 예. 그것이 특검에게 70일 동안 넘어갔고요. 다시 수사가 재개되는 꼴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이제까지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예. 압수수색 그 영장을 갖다가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긴 압수수색 영장은 뭐 미리 예고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환은 지금 뭐 하루 전에 일정을 잡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것도 네. 검찰의 의지라고 표출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압수수색은 그 이전에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사나 재판의 증거들이 뭐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가장 주목을 모았던 차명폰, 그 수십 개에 이르는 예. 청와대에서 발신한 흔적까지 남아 있는 그 대통령이 사용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예.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그 차명폰을 갖다가 그것이 청와대에도 없고 만일에 삼성동 지금 사저에도 없다면 예. 어딘가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파기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명폰이 있고 그다음에 안종범 그 수석 같은 경우에도 도합 뭐 한 50여 건이 넘는 그 수첩이 그 예.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영한 수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록물들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물들은 아마도 전자문서 형태로 이 컴퓨터에 담겨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을 나중에 지웠다 하더라도 로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로그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예. 파기했는지 손상을 받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근데 거죠.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데 남지 않고 네. 그냥 저 문서화돼 가지고 그건 파기해 버렸다. 이런 그리고 이제 기록에 올리지도 않은 그런 문서들도 많다라는 것이 저희들 아까 단독 취재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모든 것이 다 그랬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예. 지난번에 그 1월 달인가요? JTBC에서 보도했던 예. 그 김영한 전 수석의 그 메모에 기망록, 나오는 세월호 관련 문건 파기 지시 예. 혹은 봉인 지시도 보면은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문서를 통으로 넘기는 거는 5년 후에 넘기지만 예. 그런 문서가 매년 어느 만큼 생산됐는지 무엇이 생산됐는지를 보고하게 돼 있고 그 이미 보고된 그 내용을 갖다가 나중에 기밀로 지정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봉쇄하자라는 예. 그런 이제 시도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완전히 사라져버린 문서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서들도 꽤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황교안 대행과의 얘기는 제가 아까 잠깐 첫 질문으로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출마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비서실장이나 수석 비서관들의 사표도 반려했고 네. 대선일을 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뭐 그 수석들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대통령 선거일을 갖다가 이미 그 실무단에서는 다 검토가 끝난 선거일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거취 문제와 관련된 고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출마할 것이다는 쪽에 무게를 좀 더 두긴 하더군요. 근데 지금 출마한다면 말이죠. 예. 예를 들면은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출마를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예. 출마한다는 얘기는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불복하겠다는 뜻인데 그거 아니라면 출마할 어떤 명분과 배경이 없지 않겠습니까? 출마한다는 것이 탄핵의 불복이라고 바로 연결짓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불복이 아니라면은 예. 그것이 이제 지금 전 임기 4년 임기 전체를 갖다가 장관과 총리로서 대통령과 함께 사람인데 예.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은 출마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요 며칠 사이에는 결정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한 발언입니다.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실패로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오늘 팩트체크는 이른바 근해노믹스로 불리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 실적을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실패인지 아닌지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해보시죠. 오대영 기자, 시작을 해볼까요? 네, 2014년 3년 전입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네, 이른바 474입니다. 먼저 잠재 성장률 볼까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2%, 2010년까지 3.8%, 2015년까지 3.4%였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3.2%로 하락할 전망이고요. 심지어 최근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한국은행은 2%대 후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절망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4%와 차이가 상당하죠? 네, 오히려 목표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률 보겠습니다. 정부는 70% 얘기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취임 첫 해에 59.5%를 시작으로 60%대 초반에서 조금씩 오르다 올해 1월에 통계를 보면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58.9%였습니다. 네. 목표치와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이제 통계치를 들고 나온 거죠. 네. 근해노믹스의 실상이 숫자로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474의 마지막 4, 네.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네. 취임 첫 해 26,000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올랐습니다. 오히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시한 후인 2015년에 27,0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4만 불 시대, 정부가 그렸던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죠. 네, 거리가 먼 정도가 아니라 무려 13,000달러 네. 차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인 474 모두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지표보다 시청자들께서 더 피부로 와닿으시는 수치가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네. 현 정부에서 크게 증가했죠. 서민과 중산층이 빚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저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네, 역시 3년여 전입니다. 3년이 좀 안 됐죠. 가계부채가 2012년 말에 963조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에 1344조인데요.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서 실시한 저때 2015년부터 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실패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유일호 부총리의 주장하고 팩트체크가 지금 가져온 이런 통계하고 괴리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근해노믹스의 또 다른 근간인 네. 4대부분 개편 있습니다. 노동, 교육, 금융, 공공 분야인데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그만큼 국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정치 전문가들은 했습니다.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목표를 높게 잡은 게 뭐가 문제냐, 의지의 표시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향은 잘 잡았다. 네. 그래서 실패로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통계라는 게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으로 경제를 잘했다 못했다를 단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목표와 통계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게 문제고요. 이런 수치 외에도요, 현 정부의 경제 기조가 오락가락했다. 결국 적절한 정책으로 제때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권 초기에 정책 추진력을 가져야 될 시기에 어떤 방향성을 갖지 못했다. 실제로는 정권 중반기에는 일반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정책으로 집행하거나 실행하는 데는 이루지 못했다. 네, 실패라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경제수장의 발언.
네,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바람난 가족,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예. 자, 당내 삼성동 친박계에 대한 반발이 지금 커져가는 가운데 그동안 목소리를 좀 자제하고 있던 나경원 의원이 이들은 해당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나경원 의원은. 애초에 탄핵 찬성파였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예. 바른정당행이 점쳐졌었는데 한국당 내에 남아서 여론이 분분하기도 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을 돕겠다고 했다가 불출마하는 바람에 좀 난감해지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래서 왜 탈당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난 남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남편이 바람 폈다고 본처가 이혼해주면 남편만 좋은 거 아니냐. 잘못된 분들이 나가셔야지. 예. 그러니까 당을 떠날 사람은 자신 같은 비박계가 아니라 삼성동 친박계라는 주장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한 명이죠. 최경환 의원은 자, 탄핵됐다고 해서 인간적인 의리를 끊으라고 하는 건 자신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자택 보좌를 멈추지 않을 뜻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예. 아무튼 탄핵 정국에서 이 한국당에서는 유난히 바람난 남편 이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친박과 비박이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예.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 비박계죠. 남편이 바람 폈다 요연해주면 남편만 좋은 것. 여기서 이 남편은 저기를 가리킵니다. 친박계를 가리킵니다. 예. 자, 지난해 탄핵 직후에 친박계인 김진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람난 배우자와 불편한 동거보다도 차라리 찢어진 게 낫다. 여기서 바람난 배우자는 바른정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결국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건데 자, 다른 사용의 예도 있습니다. 바로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 역시 지난해 탄핵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면 부인이 제일 늦게 한다. 대통령 가까이 모셨다고 해서 최순실을 알 거란 주장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바람을 핀 건 특정인 예를 들어 어떤 영화 감독이나 여배우 같은 불륜 커플이 아니라 예. 이 등잔빛이 어두운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한 그런가요? 해석이 예. 됩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바른정당. 자, 바른정당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지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김무성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에 유승민 의원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애초에 그 주자 지지율, 그러니까 그 당 존재감 이런 것들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김무성 역할론이 꾸준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왔었고요. 정작 이제 와서 이제 당내 이견이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를 좀 끌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김무성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결국 외연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축소된다는 거고요. 예.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김무성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의원이나 정운찬 전 총장 같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빅테크 문제를 좀 모색을 하는 게 아니냐, 유승민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견제가 깔려 있다는 거죠. 예. 자, 반대로 김 전 대표 측에선 자,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의원 하나만 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급기야는 양측이 막말, 이른바 이제 상소리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새벽까지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로 막말들이 오고 갔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야, 뭐 EXX, 뭐 어린애들, 뭐 양, 뭐 이런 식의 뭐 입에 담기 힘든 막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특히 오늘 밤에도 의총이 예정이 돼 있어서 2차 충돌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우려가 커지자 김무성 전 대표가 직접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자,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재천명했습니다. 예. 결국 비대위원장은 외부 영입으로 일단 봉합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경선 날짜도 이것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하여간 내후의 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람탄 최성 사이다. 오늘 전부 바람 시리즈군요. 그러니까. 예, 뭐 사이다 이름이 좀 약간 상표 이름 비슷하기도 한데 예. 민주당 토론에서 의외로 눈에 띄는 사람이
다름 아닌 최성 고양시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론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돌직구 질문을 던지고 사이다 발언을 해서 상대들을 지금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TV 토론에서도요. 안희정 지사를 향해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개인 유용 문제를 파고들었고 이재명 시장을 향해서는 음주운전, 논문 표절 문제 등을 따졌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하지만 개인 검증 대신 개헌 의지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각 그 포털 사이트에 실검 1위에 다 올랐다고 뭐 그렇게 듣긴 했습니다. 그나저나 완주는 하는 겁니까, 이분은? 지금 솔직히 그게 가장 관심사인데요. 참고로 민주당 내 경선 기탁금이 무려 4억 원입니다. 4억 원이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거다. 돈이 너무 많아서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등록 시간을 앞두고 마지막에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언론인들이 저희 캠프에 질문해 왔다고 합니다. 과연 등록하느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네. 완주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긴 합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10도 이상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 skimmed across black water without once submerging onto the banks of an urban morning that hungers the first light much, much more than the mountain